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1조 평등 원칙과 평등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볼게요. 평등권의 의의.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부터 다 배우신 내용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된다. 다 들어봤죠? 그리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사회정의.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평등 원칙과 평등권 헌법 제11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의적 차별을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치적 측면에서의 평등 원칙이 헌법에 녹아 들어온 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 평등 원칙과 평등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여기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 평등 원칙과 개별적 평등 원칙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11조는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포괄적인 범위에서 평등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 평등 원칙 여기 보시면 31조의 교육이나 32조의 여성 근로자, 36조의 양성평등 같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평등 원칙을 보다 더 특정하게 요구하는 헌법 규정들도 있다라는 거. 어차피 뒤에서 다시 다 살펴보실 내용들이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성격 살펴볼게요. 여기 법적 성격. 제일 먼저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평등 원칙의 측면이라면 객관적 어떤 질서죠. 우리나라 국가, 공권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켜야 할 어떤 법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입법이고 행정이고 사법이고 구분 없이 모든 국가 공권력은 당연히 국민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되고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국가작용을 기속한다 라는 얘기고요. 개인의 권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가겠죠. 주관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등하게 대해줄 권리.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 모두 가지고 있는 주관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사인에 의한 차별에서도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죠. 다만 사법상 일반 원칙을 매개로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는 배웠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내용들입니다. 자, 주체. 주체는요, 우리 평등 원칙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 좀 범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치 질서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만, 국민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평등 원칙을 적용받는 주체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수설이자 판례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나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할래. 이거 평등 원칙에 따르면 선거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당연히 평등하게 대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사안에 한해서는 평등 원칙,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강의안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로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다. 외국인도 인정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용 살펴볼까요? 오른쪽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내용입니다. 11조 제1항부터 볼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볼까요? 법 앞에 평등하다 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앞에를 구분해서 살펴볼게요. 법, 여기서 말하는 평등 원칙과 평등권에서의 법은 뭐냐?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법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규범을 얘기합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 마찬가지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모든 법규범을 포괄합니다. 다음은 앞에. 앞에라고 하면 적용 영역만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 피부로 와닿는 행정과 사법, 이렇게 적용되는 법 적용의 영역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그 내용, 기준까지도 모두 전방위적으로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평등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 판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요것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권자의 법 형성의 자유, 입법권은 대부분 국회에 있고 하니까 이 법 제정상 형성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할 수 없다. 만약 그 법이 정의나 형평, 그리고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우대하거나 누군가를 홀대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한 거고 그 입법권 행사는 위헌적인 입법 권한 행사다.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평등. 평등의 의미는 우리 헌법에서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판례도 보면 기본적으로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얘기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합리적인 차별, 이유가 있는 차별은 괜찮다 이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네 맘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비록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의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강의 안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상대적 평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만 음, 예를 들면 선거 한 표의 가치는 부자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건 학력이 높은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동등한 표의 가치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적 평등을 보다 중시하고 강조할 수 있다. 고로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서 평등의 의미가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별금지. 1항에 보면 후문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어요. 범위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다 모든 범위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랑 관련돼서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건 여기입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헌법이 대놓고 이거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의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차별 표지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가 어떤 의미냐?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열거설의 입장이신 분들은 저거에 의해서 차별을 하는 경우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저것만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 반대로 이제 예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단순히 예시일 뿐이야. 저 차별 표지들은 당연히 모든 범위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고요. 당연히 압도적 다수설로 예시, 저기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성별, 종교, 신분은 예시일 뿐이고 모든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돼야 된다. 라고 보는 예시설이 판례나 이제 학계의 통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랑 통설도 예시설의 입장을 띠고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게 있어요. 헌법은 성별, 종교, 신분을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차별의 재판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 헌법이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한 차별은 더 하지 말라고 강조한 건 맞지 않냐.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심사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강의한 판례를 보시면 이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입법 형성권이 축소되어서 더 그 차별 사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항과 3항이에요. 2항 먼저 볼까요? 헌법 제11조 제2항 형광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귀족, 노예제, 뭐 신분제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과거에 이런 신분사회에 대한 성찰이자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 이념의 규범화다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사망입니다.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들, 사망입니다. 오타는 봐도 나오는 것 같아요.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영전 일대의 원칙이에요. 훈장 등의 영전, 뭔가 공을 취하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적 지위를 얘기합니다. 여기 영전이란 국가유공자,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을 취하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전을 일대, 한 대, 본인만 가져갈 수 있는 영전 일대의 원칙을 우리 헌법은 천명하고 있어요. 세습을 부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손에게 막 대대손손 막 그 훈장에 그걸 물려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물려주고 하는 게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 계급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이 이렇게 영전일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보훈 차원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나 유족에 대한 보호는 인정이 되죠. 헌법에도 대놓고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헌법 32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들 등에 대한 우선적인 근로도 보장하고 있고요. 뭐 국가유공자법 등에서도 이런 예우나 혜택, 금전적인 보조 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평등 원칙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의의지만 헌법이 예외적으로 차별을 허용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권입니다. 우리 평등조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은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특정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별 대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이렇게 취업 우선 되는 거, 정당에 대한 다른 일반 결사체보다 더 강한 보호를 해주죠. 정당의 특별한 보호 같은 것들이 예외적인 차별 대우, 차별 허용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권리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특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두 번째 공무원의 권리 제한은 공적인 성격 때문에 특정한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공무원 근로상권 제한이 있고요. 군인의 군사법원 관할, 방산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제한. 요건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휴전국가잖아요. 네, 방위산업체는 이제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뭐 하나라고 칩시다. 하나 직원들이 이제 지금 전쟁 나게 생겼는데 파업한다고 무기 안 만든다 그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방위산업체,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 행동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무위원 특정직 금지, 영리 활동할 수 있는 권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거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직을 금지해야겠죠?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은 오른쪽 제한과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등권도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권은 조금 다른 개별적 기본권보다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지위에서 차별을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의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학문의 자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뭐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딱 그 개별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평등권은 뭐가 평등이냐라고 이렇게 딱 테두리를 내용을 정해 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등권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평등권의 특성에 기인해서 심사 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개별 기본권의 제한, 침해 판단과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데? 네, 어떻게 다르냐면요. 개별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있어요. 그 보호하는 범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절대적 헌법 위반, 그 내용의 본질적인 것, 혹은 과도하게 제한해서 침해까지 이르렀느냐를 판단하는데요.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영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헌법 위반, 상대적 지위,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저 사람이 차별이 발생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와 동등한 지위가 아님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를 해야 된다. 결국 그 상대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심사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회색 표를 보시면 두 단계로 나눠져요. 1단계, 2단계. 1단계는 자의금지 원칙 위반 심사입니다. 자의금지 원칙이 뭐냐면 그 평등 원칙의 기본적인 적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평등 원칙 아까 살펴봤을 때 상대적 평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면 괜찮다였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공권력이 정당화되는 차별의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완화된 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완화된 심사,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의금지 심사, 처음에 이런 평등권 침해 사건에서는 자, 여기 제일 먼저 이거래요. 우리 평등권이 이렇게 상대적 헌법 위반을 심사한다 그랬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기준에 같은 집단에 차별이 발생했을 때 비교하는 거지. 다른 집단이면 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A랑 B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와 기준이 있으니까 차별 여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기초적인 존재로 비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질의 집단이다. 그러면 이런 차별의 영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교 집단이 동일하다. 라고 확인이 되면 뭐가 차별인지를 확정하는 단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 디귿 심사 단계를 보시면 비교 집단과의 차별이 있는지를 차별 행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의금지 정당화 근거를 찾기 시작해요. 지금 이렇게 차별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차별을 정당화시켜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왜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며.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한 거야 라고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평등권 심사에서는 자의금지 위반 심사를 주로 진행을 하고요. 아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같이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특별하게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나 차별이 발생해서 그 차별을 당한 사람에겐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때는 자의금지 원칙 심사가 아니라 요 비례 원칙을 심사합니다. 우리 아까 10조에서 살펴본 과잉금지 원칙 심사 방식,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기억나죠? 그거랑 구조가 유사해요. 근데 그거의 이제 평등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 단계는 차별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차별의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법인지, 그리고 그 선택한 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 효과가 가장 적은지, 그 차별의 정도가 공익과 균형적인지를 살펴보는 심사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평등 원칙, 평등권과 관련된 사건들은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 상대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이기 때문에 개별 기본권, 다른 기본권과 달리 심사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르다. 그 다른 심사 방식 첫 번째는 자의금지 원칙. 자의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차별이 정당화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괜찮은 거고요. 이유가 없는데 차별을 한 거면 당연히 헌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의 대전제, 자의금지 위반 심사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당연히 집단이 같은 성격이어야 된다. 다른 성질의 집단이면 그러니까 차별의 발생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거, 요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이 특별하게 평등을 요구한 경우 성별, 종교, 신분 같은 경우에는 자의금지 위반 심사가 아니라 2단계 비례원칙 위반 심사를 엄격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판례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국가유공자, 유족, 연장자 보상금 우선 지급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살짝 볼게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어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모님에게, 부인에게 넘어갔죠. 보상금 지급 대상자 1순위로 어머니로 넘어갑니다. 네,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 슬하에는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기억하세요? 여기 요 사건의 재청 신청인은 둘째였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국가유공자 보상금 누가 받을 건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 보실까요? 여기 대상 조항 먼저 볼게요. 이 법에서는요, 같은 순위가 두 명이면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제1원칙. 여기 협의에 의하여 한 명을 보상금 받을 사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됐어. 합의가 안 되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누가 주로 부양했는지도 좀 애매해요. 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걸 전제로 사실관계 2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둘째가 내가 주로 부양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주장을 했겠죠. 근데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사모에 따라서 첫째,
첫째를, 가장 나이를 많은 연장자인 첫째를 이렇게 보상 대상자로 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한테는 당신은 안 됩니다. 주로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처분을 했겠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다가 이제 이 재청 신청인 이따가는 청구인으로 바뀌긴 하는데 요걸로 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합니다. 주로 부양. 이 너무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개념이라는 게. 그리고 연장자라는 거가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라는 취지로 해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데 법원은 연장자 부분만 받아들여줘요. 주로 부양은 안 받아들여줍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청 신청인은 같이 주로 부양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조항과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모두 걸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 너가 주로 부양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줄게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이게 애매하다는 거잖아. 국가유공자를, 그러니까 부모님을 주로 부양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사람이랑,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만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니까 내가 부양은 하긴 했는데 그 제일 많이 한 사람만큼 하진 않았지. 근데 조금은 했어요. 라고 한 사람과 아예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부양하지 않은 자녀랑 같은 취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오케이, 받아들여 줄게. 평등원칙 판단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이 가지고 하는 연장자 기준도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단 결과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실 수 있는 상식선에서 흘러갑니다. 주로 부양. 야, 이 국가유공자법에 보상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국가유공자 잘 모신 사람 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모신 자녀한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주는 게 맞지 않겠어?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 그대로 가져와서 공헌을 한 자녀한테 선순위 수급자로 주는 게 이 조항의 취지이기도 하다. 입법 목적이기도 하고 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선순위 수급권자로 해주는 거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예, 연장자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편하려고 고려 없이 연장자를 선순위로 정하면 실제적으로 그 자녀의 생활 보호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거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 사건에서 자녀가 셋이죠. 막내가 뭐 18살이라고 칩시다. 첫째는 뭐 40이 넘었고 둘째도 이제 30 몇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첫째, 둘째는 생활 기반이 갖춰져 있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자립하지 못한 어떠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40대의 첫째에게 선순위 수급자를 부여하면 그 어린 막내의 생활보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다음은 왼쪽 판례.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를 왜 못하게 하는데 판례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요, 정신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이세요. 네, 요분이 보건복지부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신병원에 이제 한의과를 좀 같이 협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만 되는데요. 이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의과 진료 과목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회신을 해줍니다. 이런 결과를 회신받은 청구인은 화딱지가 나겠죠. 아니, 종합병원에도 정신과가 있는데 정신과랑 한의과랑 협진도 하는데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왜 못 두는 거야?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오케이, 너 말이 맞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논리를 얘기해요. 종합병원 정신과에 한의과 협진은 되면서 정신병원 정신과에 한의과 협진은 안 된다고? 이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불합리하다. 참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줍니다. 후속 결과로는 위 결정을 계기로 의료법에 한의과를 추가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이 추가돼요. 이런 판례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판례입니다. 워낙 유명한 판례여서 침대용 휠체어 사건인데요. 소위 말하는 장애인 택시, 여러분들 휠체어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관계는 청구인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에요. 청구인의 어머니가 뇌병변장애를 가지신 분이고 청구인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일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휠체어를 이용을 하세요. 특수 휠체어를 이용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 기준이, 설비 기준이 일반 휠체어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 청구인의 어머니, 모친이 사용하시는 이런 침대형 휠체어는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인이 이 기준이 없는 게 일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일반 휠체어를 타지 못하는 소위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의 차별을 발생시킨다라고 고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여줍니다. 맞네. 일반 휠체어, 표준 휠체어를 기준으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가지고 이 침대형 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이 장애인 택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못하는구만. 그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건 결국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용을 못한다. 이건 달리 취급하는 거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결론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 판례는 세무사법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안 주는 세무사법이에요. 이 사건 참고인들은 변호사입니다. 2021년이랑 24년에 변실을 붙은 변호사들인데요. 그 전에 세무사법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세무사법에. 근데 그 세무 전문성 확보라는 이유로 이제 세무사법에서 그런 내용이 바뀝니다. 없어져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바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관계 3번을 보시면 이런 차별이 발생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을 받았고 유지할 수 있고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세무사 자격을 못 받아. 같은 변호사인데 세무사 자격을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못 받아?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거 있는 차별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라고 참고인들, 변호사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헌법재판소는요? 뭔 소리야. 침해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세무대리 업무 할 수 있잖아. 세무사 자격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2018년 1월 1일 당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던 사람은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시 변호사일 거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와 이미 된 자는 다르다. 그래서 구분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침해가 아니다. 합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른쪽 판례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건인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요. 보상금의 주체를 공익신고자로만 원래 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금 사냥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좀 바꿉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을 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공익신고자가 제기를 한 거죠. 야, 같은 공익신고자인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주고 외부인 외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을 안 주는 게 같은 공익신고자임에도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다르게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향후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상금 지급 대상에 넣은 거고 외부 공익신고자는 그보다 내부 공익신고자보다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상금만 제외된 것이지 다른
포상금이나 구조금 같은 경우에도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자의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로 외부 공익신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판례예요. 마지막 판례는 군사법원 관할은 국민참여재판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걸었던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군무원이었어요. 공사 군무원이었는데요. 청구인이 잘못을 해서 사기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다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군무원은 군사법원 관할이라서 군사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안 받아준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각을 당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침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해 아니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 또 속고 있지 않니?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침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밑에 판례도 보세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의 나이를 만 20세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민법상 능력과 이 선거권의 나이가 다르다라는 취지로 이거 한번 같이 세팅을 맞춰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법원이 위헌재청 신청을 넣어줬던 사건인데 이것도 침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어찌 보면 좀 재판과 관련된 사법적인 측면이 조금 있으니 이걸 고려해서 이렇게 사회 경험을 조금 더 교육 경험, 사회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 입법 형성권에 의미가 있다.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따라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과 평등권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